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지만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공천 뇌물 사태로 규정하면서 엄정한 수사 촉구했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을 둘러싼 파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 철학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보수 진영 내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 게시판 조사 결과 발표로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47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전화 연결해서 통일교 특검 해법과 보수진영 연대 방안 그리고 개혁신당의 향후 행보를 짚어봅니다. 2025년 마지막 날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첫 질문은 현안보다는 그냥 1년을 뭉뚱그리는 질문.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요. 올 한 해 되게 다사다난했는데 2025년 전국 이 딱 한마디로 이 BTS 전국이 아닙니다. 2025년 전국. 완전 아재 개그.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홍익표 의원님 뭐라고 규정하시겠어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요. 네. 회복 탄력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회복 탄력성. 예. 작년 1년 전에 비상계엄과 뭐 탄핵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도 대통령 선거를 정상적으로 잘 치르고 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래도 상당 부분 국정이 안정됐고요. 그다음에 경제 상황도 그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에 비해서 상당 부분 그래도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물론 아직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확인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회복 탄력성 5글자로 말씀해 주셨고 조혜진 의원님은요? 5글자요? 네. 아니요. 5글자 강제하는 거 아닙니다. 실패한 정치, 막장 정치로 네. 나라가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난 한 해. 실패한 정치, 막장 정치, 와장창. 예. 합하면 실패한 정치 5글자, 막장 정치 9글자, 12글자. 괜찮네요. 예. 와장창까지.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게 80년 헌정사를 통해서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하고 지금 이제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자긍심 네. 가질 만한 정도로 민주주의는 성공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정치는 퇴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다가 이제는 거의 막장까지 가가지고 지난 그 국회 때부터 이미 네. 여소야대 전국이 이 옛날에 우리 여소야대 있을 때 정치적 지혜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는 그런 게 완전히 이제 막혀가지고 일방 독주 정치가 돼가지고 정치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격화됐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정치는 없다. 예, 실종된 거 정치가 정치 없는 실종. 거죠. 예. 정치 실종, 정치 실패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위법적인 탄핵으로까지 왔고 네. 그래서 선거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뒤에도 그런 막장 정치 실패한 정치 실종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정치 영역에만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깃털 우리가 쌓아올린 민주주의, 법치주의, 의회주의, 사법부 독립, 상권 분립 이런 것들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네. 네. 자, 두 분 다 되게 의미심장한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회복 탄력성 말씀해 주셨고 정치 실종, 힘만을 통한 어떤 정글만이 남았다. 뭐 이런 약간 상반된 건데 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연말까지 여러 이슈 터지면서 정치권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김병기 민주당 의원 비위 의혹, 원내대표 사퇴.
뭐 강선우 의원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자, 본인뿐 아니라 부인, 두 아들, 뭐 며느리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공항 의전 뭐 비롯해 가지고요. 야, 이렇게까지 전 가족 구성원이 연루된 비리 혹은 갑질, 백화점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홍익표 의원님한테는 좀 같은 동료 정치인으로서 말씀하시기 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원내대표직 사퇴로 끝날 일인지 아니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더 나갈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 사안에 따라서 일부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있고 네. 일부는 사법적 어떤 이후에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서 사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뭐 갑질 이런 거는 현재 그냥 넘어갈 만한 사안이 되겠죠. 그건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지만 예컨대 이제 그 쿠팡 측하고 그 비싼 그 식음료 또는 이 대한항공 관련돼서 200뭐 고가의 그 호텔 숙박권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 연관성과 관련돼서 그 뇌물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그 금액 여부에 따라서 100만 원 이상은 부정청탁 금지에 걸릴 수 있고요. 그 사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이 부인의 지금 법인카드 구의원의 법인카드 문제는 이건 뭐 분명히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만약에 김병기 의원도 거기에 관여했거나 개입했거나 관여했다면 김병기 의원까지 문제가 되고 그건 사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대표직은 그만뒀지만 자신과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하나는 해명할 것을 잘 해명하고 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사건으로 따지니까 막 1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이걸 다 분류하니까 막 뭐 동작서에서 한다, 서초소에서 한다, 뭐 서울경찰청에서 모아서 하는 것도 있고 동작서에 남아서 수사하는 것도 있고 막 와 이게 과연 정치인으로서 감당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비슷한 질문을 조혜진 의원님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정치 두 분 다 오래 하셨으니까 집권 여당 2인자입니다. 정말 막강한 자리고 막강한 책무가 있고 막강한 책임감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동시에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이고 유명 정치인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그 약간 근본적으로 봤을 때. 오만 뭐 직업하고 직접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황 인식. 국정원 근무를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하는 일들은 비밀 업무들이거든요. 외부에 네. 공개되지 않고 예. 외부의 감시 그러니까 업무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외부의 감시 비판으로부터 좀 보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일 자체, 직업 자체, 업무 자체가 공개돼 있고 얼굴이 알려져 있고 남들이 주시하고 있고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하고 그 반대의 진역에서 일할 때 뭐 거기 일하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 직업이 주는 그것이 영향을 조금 줄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해온 일이 공개돼 있고 얼굴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또 계속 공개적인 검증을 거치는 그런 일이었다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네네. 그러니까 그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정보 업무를 위해서 우리가 국가가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지만 그게 본인에게 있어서는 정치인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완전히 오픈돼 있고 공개돼 있고 또 계속 검증받고 그 당시에는 내밀하게 서로 주고받았던 얘기들이 언제든지 오픈될 수 있다는 걸 간과했나요? 그 이제 그 체질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는 그게 좋지만은 정치 영역에 왔을 때는 그 체질이 확 바뀌어야 되는데 부지불식간에 그게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거 하고 뭐 본인 저 개인적으로 그 정보회의도 같이 해보고 하면서 느낀 그 인상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겸허하고 겸손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원내대표 되고 나서 쭉 하시는 걸 보고서는 저분이 저런 면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고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솔직히 좀 걱정이 됐거든요. 내가 그래요? 아는 분 저런 분 아닌데 저렇게 하면은 사고 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사고는 저는 생각 안 했고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사고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상에서 그게 이런 식으로 드러났다면은 그런 이제 나쁜 흔적을 족적을 남길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제가 이제 뭐 일단은 강선우 의원 얘기로 넘어갔다 다시 이제 김병기 얘기로도 조금 다시 넘어올 텐데, 자 이제 가장 큰 현안이 지금 강선우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1억 원 수수한 의혹입니다. 와, 이거 보니까 정말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좀 살려주세요.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됐어요. 막 이렇게 절박한 진퇴양난의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아주 간단하잖아요, 홍익표 의원님. 예를 들어서 1억 원 갖고 왔어? 사진 찍어요. 사진 찍고 경찰 신고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얘기해서 공천 자격 박탈하고 어떤 당원 자격도 박탈하고 뭐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강선우 의원이 뭐에 발목을 잡혔기에 본인이 막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는 듯한 그런 말을 하면서 공천을 주고 당선까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사정이 있었고 사실관계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거는 제가 좀 우려스럽게 보이는 것은 김경시 의원이 예. 공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단수 공천을. 예. 만약에 이 김경시 의원을 컷오프 시켰다면 저는 여러 가지로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뭐 돌려줬단 말도 설득력이 있을 거고. 예.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예컨대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 했어야 될 조치는 해당 보좌관에 대한 파면과 함께 네. 이 사실을 통보해서 김경시 의원을 공천에서 심의해서 컷오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첫 번째가 되고요. 사실은 경찰에 고발을 해야죠. 사실은. 아니 그죠? 뭐 근데 예. 고발은 그 다음 문제인가요? 그 다음 문제라 하더라도 일단 그때 처리해야 될 게 뭐 예컨대 공천 문제가 저기 당면했으니까. 예, 굳이 또 고발까지는 뭐 안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 저 당내 처리가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김병기 그 당시 이제 간사였죠. 시당 네. 공관위원회 관사였는데 이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다른 그 공관위원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 경우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컷오프 해야 되겠다라고 예. 그럼 본인이 강선우한테 녹취록에 나오는 대로 사실 공관위원들한테 다 설명을 했었어야 돼, 이 상황을. 네네. 추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없이 그 다음 날 단수 공천을 받았다. 예. 여기서부터 문제는 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1억 원을 돌려줬냐 안 돌려줬냐 이것도 사실관계 봐야 되겠지만 네네. 돌려준 것과 무관하게 이미 일정 정도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한 것 같다 보입니다. 네. 비슷한 질문을 제가 이제 녹취 하나 듣고 질문을 조희진 의원님께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 범죄에 가깝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서울시의원 후보 지원자에게 1억 원을 받은 것을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와 의논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에 가깝습니다.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강선우 의원의 호소에 김 전 원내대표는 일단 돈부터 돌려줘야 한다고 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가 민주당 당수 공천을 받고 결국 당선됐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천 뇌물입니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해당 시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낯짝 두꺼운 궤변에 불과합니다. 자, 조희진 의원님. 예. 홍익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천을 받은 게 이게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가 힘든 이런 부분인데 강선우 의원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당사자고 뭐 보좌관이 받았다 그러지만 사실 본인이 받았는지 보좌관이 받았는지도 이제 경찰이 살펴볼 텐데 뭐 보좌관은 그런 일 없다고 또 그러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살펴볼 텐데 자,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 아니 그거 어쩌자고 나한테 그런 거 막 의논하냐 돈 던져주고 오든지 막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김병기 의원 역시 공천관리 간사예요. 예. 공천관리위원장 뭐 사실 교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세워놨지만 공천관리 간사가 많은 걸 할 겁니다. 실제로 실무적인 거를. 공천을 줬어요. 김병기 의원은 그럼 그런 사실을 묵인한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까? 뇌물죄, 공천헌금 뇌물죄, 불법 네. 공천헌금 뇌물죄 공범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걸 알고서 공천을 줬으니까. 네. 그 김병기 의원하고 이제 공개된 녹취록하고 이제 네네. 보도 내용을 쭉 보면은 이 일이 기존에 서울시 공관위에서
그 김경 후보자에 대해서 컷오프 결정을 했어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네. 민주당 자체 기준에서 컷오프 대상이기 때문에 컷오프 한다. 그래서 아마 그 정황을 보면은 누군가가 또 뭐 그래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김병기 간사는 네. 단호하게 컷오프 방침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에 이제 새어 나갔다. 쭉쭉 제가 이제 그 보도 내용 보고 그 생각이 예, 새어 예. 나가가지고 김경 의원이 후보가 듣고서 강선우 후보 쪽에서 후보한테 연락을 했다. 그러니까 강 후보 쪽 일종 협박이었겠죠. 그러니까 강 후보가 김병기 간사한테 전화를 한 거죠. 예, 예. 왜냐하면 돈을 받은 것 자체로 지금 범죄는 성립했기 때문에 만약 돌려주어서 그 깨끗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해법인데 예. 이미 범죄는 성립한 상황에서 돌려줘봐야 법적인 책임을 변할 수가 없고 예. 방법은 그냥 이것이 불거지지 않게 하는 거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뭐 공천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공천 안 주면은 그 본인이 가만히 어떻게 안 뭐 있을 테니까. 외통수에 지금 걸려 있다? 그래서 이제 전화했고 해서 설명은 이제 그 사무국장이 받아서 가지고 있더라라고 예. 이야기했는데 김병기 간사 말씀은 못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 일반 국민의 상식이 안 맞는 말씀입니다라고 예, 그런 이야기를 얘기가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살려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저 도와주는 거는 공천 줘서 이게 불거지지 않게 김경 의원이 폭로하거나 당을 협박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뜻인 거 눈물로 호소하니까 결과적으로 공천이 갔거든요. 공천 컷오프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식화 정해놨는데 공천 갔는데 그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게 간사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만약 김병기 간사가 아무 역할도 없었다면은 법적 책임이 없겠지만은 우리가 통상 아는 그대로 보면은 본인이 결국 이제 컷오프를 철회하고 네. 공천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죠. 자, 이게 자세히 보면요. 홍익표 의원님. 강선우 의원은 공천 약속하고 돈 받은 사실 없다. 김경시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 제공한 사실이 없다. 이게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결단코 돈을 받은 적이 없다. 결단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래야 되는데 앞에 조건이 붙어요. 공천 대가로 금품을. 그러면 공천 대가는 아니지만 금품 추수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건지 그 준 사람이나 줬다고 지목된 사람이나 받았다고 지목된 사람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엄정한 수사 촉구하면서 이거는 민주당 공천 뇌물 사태다 이거 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저 전가해보도 특검 얘기도 이제 어디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해야 된다 하는데 여튼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이건 당이 상당히 멘붕 상태다 이런 표현도 했거든요. 이건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계신 겁니까? 당내에서. 심각하죠. 왜냐하면 일단 이 공천을 약속하고 이 전제 조건부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없더라도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1억이란 만약에 1억이란 금액이라면 네.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뇌물죄가 다 성립이 돼요. 대가고 뭐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천을 대가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의 시의원이 없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직무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포괄적인 뇌물죄든 뭐 포괄적이 아니라도 직접적인 뇌물죄가 형성이 가능하고요. 네. 또 뇌물죄가 형성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뭐 당연히 또 부당 김영란법 네.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그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건부를 하더라도 관련이 없고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공천과 관련됐기 때문에 더 엄중하게 다뤄지는 거죠. 그리고 구조상으로 삼선 의원씩 하셨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의 지방의원이나 이런데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사실상 때문에 거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봐도 예. 해도 괜찮은 과언이 과언이 아니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공심위 과정에서도 통상적으로 어떤 이제 그 지역구 그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역위원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사람을 컷오프 시키려고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모르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통보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예. 이 사람은 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는데 도저히 우리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컷오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그 얘기를 설명을 들으면 그거는 뭐 이미 이번에 그 공천 앞두고 이런 규정들 정하거든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요. 예, 그 기준에 딱 걸리는 순간은 그거는 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지역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도 해당 네. 당사자한테 네. 설명을 해주죠. 말씀하신 거는 역으로 그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을 존중한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설명을 역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전화를 내가 받았는데 이거 안 네네. 된다.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하니까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그 출마하기 어렵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사실을 모르고 무슨 일이야 이런 게 아니고 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줍니다. 근데 그걸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래요. 홍익표 의원님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면 1월 11일에 이제 최고위원 3명 뽑으려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원내대표가 거리가 돼가지고 신임 원내대표 이제 뽑습니다. 이게 판이 커졌는데 언론이 이렇게 막 분석하는 것처럼 역시 친명 친청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지 그랬을 때 그게 정청래 대표의 향후 어떤 당 장악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친명 친청은 아니고요. 네. 최소한 그 정청래 대표와 박찬대 당시 그 후보자 경선 과정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친명이죠. 뭐 누구는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대하고 누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둘 다 이제 결국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대통령이 되신 거고. 그러니까 새롭게 그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의 세력이 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쪽은 정청래 대표를 축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한 축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나 뭐 그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을 주축을 해서 기존의 친명 그룹이 분화되고 있다. 저는 그거를 보이고요. 친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친청과 또 다른 뭐 박찬대라든지 이 축으로 부르는 게 맞다 이거죠. 그렇죠. 이걸 친명 내 분화지 친명 대 친청의 대결이다 이렇게 명청 갈등으로 보는 거는 네. 너무 지나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질문은 주로 이제 우리 조혜진 의원님한테 한번 드릴게요. 한동훈 전 대표 당무 게시판 논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 부 비방 계정들이 한 전 대표 가족 명의와 동일하다. 이 사건 윤리로 넘겼습니다. 한 전 대표 가족이 임명 게시판에 글 썼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다. 비난은 가족의 몫이 아니고 자신이 감수하겠다. 다만 정부 권력자를 비판하는 글을 쓴 사람을 공개하는 전례 남겨서는 안 된다. 이거 단서를 달았어요. 자,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볼게요. 당무감사위의 이런 조사 드라이브는 어떻게 평가하시며 지금까지 좀 약간 긴 기간에 걸쳐가지고 한 전 대표의 처신은 어떻게 보시며 이 두 가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사를 1년 지난 시점에 지금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죠. 네, 그리고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고 네네. 그다음에 이거를 징계로 바로 전제해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어떤 전제를 갖고 예단을 가지고 이거를 추진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네. 바람직하지 않고 그 한종훈 대표 발언은 사실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1년 전에 이 일이 불거졌을 때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어야 되거든요. 털고 본인이 지나갈 수 확인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예. 확인해보니 이번처럼 가족들이 했더라. 예.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했더라도 뭐 이런 뭐 칼럼 비판적인 칼럼 논설 이런 정도를 인용하는 수준에 불과했었다고 하면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그냥 개인적인 비방 이런 거는 안 했고 네. 그렇게 된 것들은 좀 출처가 의심스럽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네네.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의 행위지만은 내가 정치적으로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야기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런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 이거 보장돼야 된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예. 현직 대통령 부부를 이게 어떻게 보면 1호 당원입니다. 예. 2호 당원의 가족들이 원색적으로 막 집중 폭탄처럼 비난한 건데 그 정도 사안이면 일반적인 익명 게시판 보호도 중요하지만 자 특이한 이런 사안이니 내 가족이 했으니 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유감을 표하고 예. 그렇지만 이런 그 어떤 경위가 있었다. 예. 1년 전에 밝히면 될 거를 여기까지 키워온 거는 한동훈 책임도 크다. 그렇죠. 그 때문에 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고 네. 본인도 어려워져요. 이 때문에 네. 굉장히 정치로 큰 부담을 진 셈이 되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지만 당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더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더 깊어지고 네. 그런 점이 참 유감스럽고 그 일반인 같으면은 뭐 좀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조금 자제해야 될 검도라 이제 당원끼리니까 네네. 그런 건 있지만은 일반 당원들이 같으면은 뭐 무슨 소리를 해도 그냥 익명 게시판을 준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하라는 거니까. 그걸 공개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당 대표의 가족이 한 것은 징계는 대상은 아니라고 보지만 네.
그거는 당 대표 가족이라면은 예를 들면 당 대표가 뭐 대표가 집에 와가지고 하긴 대통령과의 갈등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힘든 거 이런 거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가족들이라면은 여보 좀 그래도 당신이 참아 대통령 잘 모셔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등달아서 그냥 막 그 대통령 영부인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정상적이지는 않다. 예, 그거는 뭐 징계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 도의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기 바람직한 때문에 당 한 전 지도자 대표가 당 지도자는 그때 털었어야 된다. 그렇죠. 그때 그리고 가족들에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 대표가 뭐 가족들이야면 뭐 무슨 이야기 못 하겠습니까만은 뭐 힘든 거 털어놓을 때가 가족밖에 없으니까 막 그냥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권 정부 여당의 2인자고 네. 대통령과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도 손발 맞춰가지고 일을 잘 해야 될 입장에서는 가족들 앞에서도 네. 본인이 조금 이런 일이 빚어질 정도까지의 물론 이제 저는 한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했는지 장담은 못하지만은 네네. 한 대표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그냥 분개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거는 당의 2인자, 당의 그러니까 당 대표죠. 예. 그리고 그때는 대통령까지도 계속 지금도 꿈꾸고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근신할 필요가 있다. 자, 양쪽이 다 패배자다. 예. 지금의 당 지도부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양쪽이 다 마이너스 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 홍익표 의원님 보시기엔 이건 어떻게 매듭지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찰단 윤리감찰단 통해서 다시 파고 뒤흔든 것 자체가 실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도리어 정치적으로 상대방이 마음의 빚을 갖게 만드는 게 정치입니다. 원수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한동훈 대표 이 사건을 무마하고 그냥 통합해서 가겠다. 더 이상 당이 분열되거나 후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마음의 빚을 갖게 되는 거죠. 장동혁 대표한테. 예. 일종의 빚진 겁니다. 그렇게 그 상대한테 빚을 지게 만드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더 이 소위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지. 이거를 터뜨려서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아웃시키겠다, 날리겠다. 이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 장동혁 대표는 예. 정치 보복하는 속 좁은 사람이 된 거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까지 동원해서 당시 그 대통령과 그 영부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정말 뭐랄까요 이 시체 말로 진짜 창피한 그러니까 부끄러운 정치한 사람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혜진 의원이 말한 둘 다 마이너스인데 진작 이게 가족이 부적절한 건 했다. 죄송하다라고 털었으면 자기가 당대표 때 털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위 결정이 남았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정무적인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들이 야권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한동훈의 앞으로 정치적 입지. 당장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야 여기서 과연 국민의힘 마크 달고 뛸 수 있을까 뭐 이런 그 현실적인 질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지금 원외니까 네. 어떻든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거 뭐 국회로 들어오든지 뭐 네. 이렇게 광역단체장으로 들어오는 게 본인에게는 중요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네. 중요한데 한 대표가 어쨌든 간에 대통령 그 비전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네. 입장에서는 당장 뭐 내가 제도권에 들어와서 어떤 뭐 직위를 얻고 못 얻고보다도 이 본인이 몸담고 있는 이 당 또는 보수 진영 안에서 네.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그걸 발판으로 해서 자기의 꿈을 추진할 수 있는 거냐. 이번에 이 국면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본인의 보여주는 처신이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납득할 만하고 일반적인 상식 가진 당원들의 지지자들이 우리 한 대표 역시 좀 정말 좀 지도자 감이네라고 평가받는다면은 꼭 이번에 저 출마 못해도 뭐 큰 손실 좀 아니라고 봐요. 중장기적인 시선에도 볼 수도 있다. 내가 이번에 출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 사람 징계해가지고 저 사람이 당이 나를 징계해가지고 내가 출마 못하면 어쩌지? 이런 데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한동훈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네네.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걸 기대하는지 본인에게 예. 크게 맞춰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뭐 출마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다음 문제로 고민하면 될 겁니다. 그건 한동훈 이제 개인 견지에서 본 거고 국민의힘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가 잘 이렇게 탈출구나 전환점을 마련을 못 하고 있는데 좀 뭐 절연이라든지 뭐 쇄신이라든지 이렇게 막 한 단계 두 단계 뛰어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차피 이쪽 손 잡고 뭐 더 크게 손 잡고 이게 해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연초에 마련될 수 있는지 지금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한 대표도 한 대표대로 본인의 뭐 과오라든지 책임을 인정하고 또 장동혁 대표는 그걸 또 확 끌어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합해서 가면서 뭐 한 대표가 출마를 희망하면 뭐 출마를 통해서 당에 기회를 주든지 네. 아니면은 전국을 이제 그 순회하면서 표를 바람몰이 해가지고 표를 모아서 당에 기여하게 하든지 하여튼 그런 기회를 주고 그것이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장 대표도 일단 장 대표가 이게 힘을 가진 쪽이니까 장 네. 대표와 지도부가 좀 더 고도의 정치적 계산, 이게 좀 작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대승적 정치적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오픈돼야 되는데 네. 지금 국민을 보면은 큰 흐름은 큰 방향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자꾸 주저하고 멈칫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네네. 새해 들으면은 새해를 계기로 해바뀌는 계기로 해서 과감하게 쇄신 쪽으로 쇄신이 돼야 통합이 되는 거니까 네네. 쇄신 통합하는 쪽으로 지도부가 나가야 당도 본인들도 활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2025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해넘이를 보려는 차량들이 오후 내내 이어졌고 동해안으로는 내일 아침 해돋이를 보러 가는 차량들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이미 정체는 금요일 퇴근길 같은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먼저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더 가서 서평택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이후 서해대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포승분기점 일대로 정체 심해져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를 시작으로 팔탄분기점 부근과 다시 비봉에서 팔곡터널 일대, 더 가서는 광명역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에서는 시흥 쪽으로 조암에서 남한산 분기점 사이 정체가 18km로 길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세종 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는 모현터널에서 오포 2터널 사이와 더 가서는 남한산 성터널에서 강동 고덕 사이로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희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선 오늘 또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폐기해야 한다. 황명선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는 중기로 봉합할 문제가 아니라 폐기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는 지금 당장 공소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내란 위기 속에서 국정을 수습했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회복도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시기 정치검찰이 무리한 조작 기소라는 족쇄에 아직도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취임 이후 재판이 중지된 사건도 있지만 재판이 멈췄다고 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족쇄를 채운 채 그 무게를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국정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치 이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홍익표 의원님 보니까 최근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게 1심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 판사가 지기현 판사더라고요. 예. 근데 여튼 뭐 그래서 약간 보수 언론에서는 지기현 압박받았나 뭐 이런 분석 기사도 하고 하던데 여하튼 그게 무죄가 나왔다고 조작 기소다 이렇게 또 그거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문제고. 근데 이 시점에 대통령이 여러 개 재판에 대해서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 주장이 나온 배경이 뭘까요? 글쎄 이게 뭐 그 최고위원 한 분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 제가 알기엔 최근에 이제 최고위원들 발언들은 개별 최고위원들이 하는 거지 어떤 당이 조율을 한다기보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만약에 조율된 입장이었다면 도리어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또는 당 대표나 원내대표 통해서 그 입장이 나온다면 이제 당이 이걸 하겠다는 건데 이 얘기는 황명선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건태 의원이라든지 여러 의원들이 공소 취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물론 그 당연히 예를 들면 조작을 했거나 뭐 무슨 그 사실관계를 이 고의로 왜곡한 것이 있다면 공소를 기소를 취소하는 게 맞는데 일단 그런 거는 현재 그러면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에 대한 사건들을 한번 검토해보고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뭐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따져보는 게 먼저 선결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원론적으로 예. 조작된 거라면 취소하는 게 맞죠. 근데 그 조작된 거라는 것을 먼저 그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새로운 팩트가 뭐 대단한 게 나와가지고 이런 발언을 한다면 모르는데 여튼 뭐 각기의 최고위원이라고는 하고 뭐 원외 최고위원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최고위원입니다. 그 당의 지도부의 발언인데 자 한편으로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야당이 얼마나 견제 세력으로 취약하면 여당이 그냥 상상 가능한 건 모든 걸 다 한다. 내란 전담 재판부 뭐 물론 위헌 소지 많이 줄였다고 그 여당에서는 얘기하지만 하고 지금 법 왜곡죄도 또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정청래 대표가 밝혔거든요.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지금 규정해야 됩니까? 제가 조혜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는데 1등 공신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그 뒤에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헌정 질서를 마구 흔드는데 그 마음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국민의힘의 무기력. 무기력이고 그래 되는데 근데 황명선 최고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이 시점에 그 사람이 그 이야기했다는 거 말고는 새로울 게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인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야기 나오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퇴임하기 전에 이 모든 걸 다 벗고 자유인이 돼서 퇴임하는 것이 절대 명제입니다. 대통령 퇴임하고 난 뒤에 재판받고 감옥 가는 거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고 본인도 그렇고 그 민주당도 그렇고 친명 정치인들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그 5년 동안에 뭐 국정이 우선일지 이게 우선일지 모르겠지만은 좀 절박하기로 보면 이게 더 우선이겠죠. 이게 모든 것을 맞추어 가지고 할 것이다. 그게 방법이 뭐 그 재판 중지시킨 거 일단 했고 그다음에 법원 구성을 바꿔 가지고 뭐 무죄 내리는 방법을 또 추진할 것이고 대법관 증언. 예, 법을 또 바꿔 가지고 아예 그냥 죄가 안 되는 이 죄를 그냥 지워버리는 법전에서 지워버리는 것도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공소 취하할 것도 시도할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누구나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머릿속에 다 들어 있는 것이고 5년 안에 이거 다 끝내야 된다. 그럼 5년 내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의 어떤 사법 체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실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그 지난 그 대선 전에 윤석열 정부 때 국회가 엉망진창이 된 것도 사실은 그거하고 관계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헌정 그 문란 행위도 그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이 모든 걸 다 지우는 방법은 이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법치주의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깨뜨려야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거의 뭐 전체주의 수준으로 깨뜨려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는 대한민국하고 악연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이 살든지 이재명이 살려면 대한민국 현직 질서가 무너져야 되고 대한민국에 죽어야 되고 거꾸로 대한민국에 살려면은 이재명은 자기가 죽어야 된다. 대통령 임기는 마치되 끝나면 재판받고 만약 유죄 나오면 형벌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아닐 거예요. 아마 대통령도 하고 그 힘을 통해서 이것도 다 지우고 아주 그냥 자유롭게 할 거다. 네, 홍익표 의원님이 반박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뭐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반헌법 세력, 반국가 세력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이시고 지금까지 그 법 질서를 준수하고 도리어 민주당에서
법 그 저 재판 중지법 같은 걸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막은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고 한데 그렇게 얘기하신 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고요. 어찌됐든 그 이러한 것도 다들 국민적 그 명분과 그다음에 절차적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거를 공소를 그냥 취소한다고 해서 그대로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 과정인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그 윤석열 통치하에서 정치 검찰에 의한 무자비한 어떤 기획된 왜곡된 수사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서 명백하게 그런 과정이나 절차적으로 또는 증거를 왜곡했던 그 사실관계를 입증하면 그에 따라서 기소를 취소하거나 또는 그에 대한 그 조작 기소라면 단순히 취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소한 검사를 처벌해야 돼요. 직권남용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황명선 최고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취소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황명선 최고위원 말 맞다나 그 왜곡한 게 드러나면 네. 당연히 그 검사는 그 직권남용이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무고죄로 처벌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에 따른 그 절차적 과정,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서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전 의원, 삼선 의원이죠. 보수정당 삼선 의원. 그리고 또 보수적인 시각의 경제통입니다. 경제학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제 지명을 했고 이해운 후보자는 반탄 사과도 이제 과거 지우기, 본인의 블로그, SNS 뭐 글도 다 지웠고요. 자, 뭐 사과도 그날 타과의 말을 5번 했고 뭐 사과의 진정성 이런 얘기, 과거의 행적 이런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 게 본인이 갖고 있었던 경제관이 있고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통합의 의미를 살리려면 과연 이 정부의 확장 재정을 본인의 경제 철학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믹스를 시켜가지고 반영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통합의 의미를 살릴 수도 있는 거 안 그러면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한 거고 어떤 정치적인 활용물에 불과한 거고 그런데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홍익표 의원님? 우선 네. 요즘은 디지털 시대에서는요 본인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게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그 과거에 썼던 기록이나 또는 뭐 그 발언들은 다 다시 튀어나오게 돼 있고요. 예.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해운 후보자 관련돼서 두 가지 논란이 있죠. 하나는 그 윤어게인과 관련된 극단적인 발언.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 철학이 과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과 그 어떤 조율이 가능하냐 이 두 분인데 저는 사실 전자의 문제 그 윤어게인 발언은 아마 어느 정도 이미 대통령실도 검증을 했을 거고 탈출구를 찾았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바로 납작 엎드리고 사과하는 방식. 과거에 그 자기가 당파적 입장으로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그렇게 정리해 갈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그동안 예컨대 확장적 재정이라든지 또는 전 국민 그 어떤 지원금 네. 그리고 지역 상품권 발행 지원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 확장적 재정으로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등등 굉장히 가장 보수주의적 입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그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크게 보면 양분돼 있는 게 소위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쪽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케인즈한 학파 이 두 가지가 그 대변되는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부의 전통적으로 케인즈한 학파에서 네. 큰 정부 그다음에 세율 인상 그래서 큰 정부 그다음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게 우리 케인즈안의 흐름을 타고 있는 거고 네. 역대 보수 정부는 자유주의 정부에서 작은 정부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줄여서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쪽 이런 쪽으로 지금 입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학자로서 이해운 정치인으로서 이해운이 쭉 해왔던 것이 자유주의 경제학자 입장이었는데 과연 그 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입장과 현재 그 정부의 케인즈안적인 입장을 네. 어떻게 조율할 건가가 훨씬 더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조희진 의원님 네. 뭐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아마 강력한 견제가 있을 거예요. 여당 의원 중에도 좀 견제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걸 통과해서 이제 장관이 됐다. 어떤 모습의 장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처음 임명 발표를 들었을 때는 좀 긍정적인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2, 3일 지나는 동안에 청문회를 통과하더라도 엄청난 상처를 입고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그 자리 가더라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후보자 네. 이혜훈 후보자의 태도를 보고 그걸 느끼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걸 무슨 실용 인사 또 통합적 인사라는 그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네.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뽑는다. 이념, 노선, 뭐 정파, 어떤 정치적 배경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리고 그 이미 그 부분은 다 자기가 다르다는 걸 다 이미 공개적인 활동을 통해서 봤고 그 사람의 당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그 검증팀에서 그 발언이나 이거 다 조사해 봤을 테니까 이 사람은 우파에서도 조금 더 강경한 우파다라는 거 정치적으로는 네. 이념적으로는 사상적으로는 우파라는 거 다 알고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자기가 그 감싸주고 대통령이 감싸주고 이분의 실력만 발휘하게 일만 잘하게 그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든지 네네. 뭐 문제가 되면 자기가 커버해 주겠다고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그 이혜훈 후보 보고 말하자면 자아 비판시킨 거잖아요. 공개 전향서 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통합이 아니고 실용도 아니죠. 실력 뭐 그 정책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 맞긴 데다가 네. 이 정치 노선은 완전히 다른데 정치 노선까지도 우리 코드에 맞춰라. 옛날에 말한 거 다 지워라. 전향서 써라 이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통합이고 실용입니까? 그리고 후보도 정치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이게 그 정책적으로는 본인의 쓸모, 쓰임새라는 거는 그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가는 걸 갖다가 이쪽 보수적인 약간 그런, 제어하는. 그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뭐 2, 3일 사이에 이게 본인이 굉장히 강하게 그건 어떻게 보면 정책보다도 이념이 더 강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확 바꿔버리니까 그럼 그보다 더 약한 정책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 정부는 광고한 정책적 노선이 있는데 특히 네. 예산 재정 관련해가지고는 거기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냥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현금 자판기 역할밖에 기획 예산처가 네. 그렇게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하기 때문에 네. 청문회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 더 조혜진 의원께 질문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좀 더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혜훈 의원 혹은 뭐 그 대통령실이 조금 어떤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만약에 이혜훈 의원보다 더 얘기되는 상징성 있는 인물까지 가버리면 그 타격은 어떻게 될까? 이게 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진보는 열려고 하는데 보수는 계속 닫히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강성 어떤 그 뭐 당원들 사이에 갇혀 있는 정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위기 의식은 어떻게 보세요? 요거는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한 이혜훈 말씀만. 후보가 예. 사전에 우리 당 지도부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안 하고 그냥 개인 행동으로 그렇게 간 거는 뭐 좀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은 네. 어쨌든 당 입장에서 보면은 당의 중진이 이 그런 부분을 상의하지 않는 당, 네. 또 미리 그 소통하지 않는 당, 그리고 각자 도생하는 당. 뭐 이 당이 무슨 보수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정체성이 있는지 일체성이 있는지 소속감이 있는지 네. 당의 뭐 기강이나 규율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당으로 비치게 된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 이혜훈이라는 팩터뿐만 아니라 이미 당 내에서 하고 있는 거 한동 뭐 이슈들 다루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부터가 서로가 존중해주지 않고 서로가 대승적으로 합하지 않고 작은 전투에 몰두하고 잘라내기, 찢어내기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당에서 누가 나를 보호해줄까? 이 당에 나한테 희망이 있나? 라는 생각 갖게 만드는 측면에서는 반성해야죠. 네. 홍익표 의원님 보시기에 이게 이혜훈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이거 보수 정당의 위기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아직 그렇게까지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좀 몇 가지 반론부터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것은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으로 일하려면 그 정도는 전제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의해서 네. 내가 그것은 입장을 바꾸겠다라고 강요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는 이게 보수 정권의 위기로 간다, 보수 정당의 위기라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대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혜훈 후보자가 그렇게 보수 정당을 대표할 만한 그런 정책 위상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네네. 유승민 전 대표 정도라면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치권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민주당 쪽도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정치인들도 곱씹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네. 이게 남 문제가 아니라 언제고 민주당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야당이 됐을 때 그럼 민주당 인사가 보수 정당에 가서 민주당 관련 인사가 일하게 될 경우 배신자라고 할 거냐?
이제는 그 배신자 프레임 갖고는 그 비판하거나 이런 건 좀 모호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국민의힘도 이번 기회에 배신자론 프레임보다는 이해운 후보자의 네. 경제 철학관 그걸 어떻게 그러면 현재 그 자신의 경제 철학관을 바꾼 거냐 아니면 현 정부하고 어떻게 조율할 거냐를 좀 집중적으로 그 검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경제 철학을 좀 집중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에 빠져 있기보다는 경제 철학을 집중적으로 청문회에서는 검증하고 또 본인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상황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8살 유나는 오늘도 말없이 창밖을 바라봅니다. 몇 달 전 합기도장에서 텀블링을 하다가 척추를 심하게 다친 유나. 수술 대신 약물 치료를 이어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은 점점 깊어졌는데요. 결국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정밀 검사 결과 회복이 어려운 하반신 완전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순간에 멈춰버린 유나의 평범한 일상. 치료의 시간을 놓친 현실 앞에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엄마. 유나는 이제 보조기의 의지에 걷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가는 150만 원의 재활치료비는 유나를 돌보느라 일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엄마에겐 너무나도 높고 큰 벽입니다. 아직은 어린 유나가 아픔을 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2025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한파특보가 중부지방 대부분과 전북, 경북 일부 지방에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추위 속에 대부분 해넘이를 보셨을 텐데요. 서울은 오후 5시 24분에 약 30분 전에 2025년의 해가 졌습니다. 내일 서울 기준으로 해 뜨는 시각은 아침 7시 47분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전라권은 구름 많고 제주는 흐릴 텐데요. 내일 오전부터 제주, 내일 밤부터는 전라권 일부에 눈이 내려 금요일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제주에 비나 눈이, 제주는 또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틀간 특히 전라 권역이 최고 10cm 이상의 눈 오는 곳이 있고 울릉도 독도나 제주 산지도 최고 30cm 안팎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눈이 예보된 제주 쪽으로는 해 뜨는 시각에 해를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고요. 다른 지역은 무난하겠습니다. 내일도 강한 한파가 지속이 되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11도, 파주 철원 영하 16도, 부산 영하 4도 등 전국적으로 매우 춥겠고 내일 낮 기온도 서울이 영하 4도, 부산 2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4.8도, 체감온도 영하 1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물러난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벌어진 1억 원 공천원금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체가 조사 대상이라며 특검까지 거론했습니다. 국회에서 이틀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로저스 대표가 위증을 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새해부터 청와대뿐만 아니라 47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각 부처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현안이나 국민이 관심 가질 사안 모두를 생중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40년에는 우리나라 의사가 최대 11,000명 부족할 거라는 정부 심의기구의 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에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집한 온라인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는 인공지능과 K컬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관계 공감, 건강관리, 소비, 나다움 등의 언급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025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고 있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대한민국 정치도 이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준석 기혁신당 대표 전화 연결해서 새해 정치권 쟁점 현안 짚어보고 기혁신당의 새해 포부 계획 들어봅니다. 이준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연말연시 바쁜 일정 보내시고 계실 건데 지금 혹시 어디 계신지 또 오늘 하루 어떤 일정 소화하셨습니까? 제가 어제는 이제 쿠팡 청문회를 하고 제가 그 쿠팡 청문회 둘째 날은 제가 이제 최민희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가지고 제가 저희 지금 연말에 지금 한라산 저희가 등반을 하기로 저희 당 일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군요. 한라산 올라가려고 대기 중입니다. 예, 거기 날씨는 많이 춥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제주도라서. 서울에 있다 보니까 낮 기온은 한 10도 정도 더 따뜻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오늘 한라산에 또 추위가 예고돼 있어가지고 네, 걱정이긴 합니다. 예, 밤에는 좀 날씨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대표님 새해에도 이어질 현안 많습니다. 먼저 통일교 특검부터 여쭤볼게요. 국민의힘과 공동으로 통일교 특검법 발의하셨는데 자, 여당이 이제 특검 추천 주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조금 절충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사 대상에서는 좀 간극이 커 보입니다. 어떤 내용의 합의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특검이 사실 뭐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수사 대상을 넓히는 것은 사실 좋은 건 아니다. 이게 사실 통일교라는 종교 집단 하나만 이제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들어갈 텐데 자꾸 그걸 넓혀버리면은 그게 사실 인력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특검을 보통 하자고 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수사에서 뭔가 좀 은폐하거나 아니면 봐주기식 수사가 있었을 때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나왔는데도 민중위 특검에서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금 뭐 신천지 뭐 다른 얘기 나오는 것들은 사실 우리 신천지는 예전에 수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뭐 그 이만희 총재 뭐 이런 분도 이제 뭐 회자가 되고 했었는데 그때 뭐가 수사가 잘못되었던 건지를 우선 민주당이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다 특검에다 집어넣어 버리자. 이거는 애초에 특검에 대한 제도의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특검의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이렇게 좀 축소를 하고 이렇게 집중해서 특검 대상을 정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단식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왜 지금 단식을 하지 갸우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공동 단식 투쟁도 검토하고 있는 방안입니까? 근데 이게 항상 그 단식이나 아니면은 삭발 이런 것들은 예. 수요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는 거는 말 그대로 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명분도 축적되고 국민들의 열망이 거센데 네. 말 그대로 그냥 민주당의 거부 때문에 일이 처리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호소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인데 아직까지 그 예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면은 네. 국민들께서 너무 성급한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민주당이 지금 뭐 비논리적인 얘기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다고 하면은 조금 더 저희가 대국민 설득전을 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강경 투쟁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식이라는 게 이제 못할 거는 아니지만 지금 2단계는 아직 그 단계까지 안 왔다 하는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예. 자, 이른바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어제 국무회의 통과했습니다. 이게 뭐 사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여당에서는 이거 위헌 소지 없앴다. 야당에서는 위헌 소지 당연히 여전히 남아 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법 한참 공방할 때 민주당이 독재 유혹에 취한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국무회의 통과했는데 위헌 법률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 도와주는 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이건 위헌인지 심판받고자 그분들이 청구를 할 테고요. 네.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 재판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게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나오게 되면은 재판이 찬루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아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다. 소위 말하는 계엄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 이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특검 아니면 특별재판부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거는 비상 상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정상적인 시스템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비상이다 이런 건데 계속 이렇게 비상을 남발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운영과는 다른 겁니다.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60년대 보면요. 군부의 지도자들이 있었을 때 계속 비상을 걸죠. 네.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 지금은 비상이다. 유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계엄을 한다. 뭐 이런 것처럼 기존의 체제를 중지시키고 비상을 거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의 중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이런 것에 특별히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되는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 왜곡죄라든지 대법관 증언 같은 사법제도 개편 시리즈 이제 이어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자, 법 왜곡죄. 여권 내에서도 이석연 위원장이죠. 문명국가의 수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도 했고 그렇다면 우려가 많다는 건데 또 오늘은 보니까 한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이 얘기도 또 언급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저걸 과연 할까 이런 것들을 지금 민주당이 계속 해왔거든요. 자, 이거 지금 뭐 법 왜곡죄라든지 공소 취소라든지 직접 액션에 들어갈 걸로 보시는지 만약에 그런다면 그 파장이나 결과는 어떨 걸로 보세요? 법 왜곡죄라는 거는 결국 판사들이나 아니면은 뭐 수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네. 뭐 자신들 마음대로 봐주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의도도 이상하고 제 생각에는 이게 될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뭐 재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수사도 그렇고 전부 다 사람이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판단해서 어느 정도는 오차 범위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나중에 자의적으로 잣대를 갖다 대가지고 너 봐줬지, 너 아니면 너 이거 괜히 기소했지, 뭐 이런 걸 들이대기 시작하면은 사실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말로 수사기관을 좀 무력화하려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역풍이 그리고 클 거다.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더더욱 웃긴 게 대통령께서 죄가 없으시면 왜 공소 취소를 받고 싶을까요? 어차피 그러니까 재판 가서 무죄가 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진짜 지금까지 주장하신 대로 본인은 뭐 아무 잘못하신 게 없고 그 네 가지 사건까지 재판받고 있는 혐의 전부 다 그냥 억지 기소였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거는 무죄를 계속 주장하시는 건데 왜 그러면 이 공소 취소가 필요할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런 공소 취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좀 불경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 굳이 말하면은 그분들의 입장으로 인해서 이재명 대통령 유죄 확정됐습니다. 거의. 오히려 죄가 있음을 이분들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이제 말씀이셨고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는 이준석 의원님께 또 이준석 대표님께 어떤 그 보수 야권 연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장한석 연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KBS 기자 중에 장한식이란 분이 있어 처음엔 장한식으로 제가 잘못 읽었거든요. 근데 예. 장한식이 아니라 장한석 연대. 예. 자, 장동혁, 한동훈, 네. 이준석을 예. 이제 줄인 말입니다. 자, 예. 이준석 그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어떤 그 대표와의 이렇게 손잡는 걸 약간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몇 차례 했거든요. 자, 예. 이준석 대표님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와 지금 연대할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정책 가지고 뭐 특검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선거에서 연대할 어떤 조건이 성숙됐다고 보세요? 우선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 뭐 한동훈 전 대표 쪽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 있는 뭐 방송 나오시는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 그런 분들이 거의 뭐 몇 년간 이준석을 거의 뭐 방송에서 맹비난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그걸 뭐 그거 하나 제어하지 못하면서 뭐 저희랑 뭘 하기에는 저희는 너무 공격당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저희 지지층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고 아마 좀 그런 좀 정치를 잘못 접근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 그 당원 게시판 사태라는 것도 보면은 그냥 지켜만 봐도 황당한 거거든요. 거기 네. 보면 제 이름도 등장해가지고 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도 막 나오고 이렇게 하던데 네네. 저는 사적으로는 뭐 그분들을 용서하겠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은 네. 그 제가 정당을 책임지고 있는 당 대표로서는 저희 지지층을 생각했을 때 그분들과의 뭐 연대나 아니면은 협력을 구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다. 아, 그래요. 예, 그런 거요. 뭐 장동혁 대표는 뭐 동료 국회의원이고 우리가 그 각자 공당의 대표로서 당을 대표해서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 개별 협조는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문제 제가 당 대표 하다가 저를 뭐 무자비하게 내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다음에 하나도 입장이 바뀐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 하나 난도질 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뭐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사과나 아니면 정정과 어떤 뭐 바로잡는 과정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뭐 그런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네네. 그 연말 정국을 앞두고 이제 일부 언론과 언론인들이 그런 어떤 뭐 악의 없이 선의로 그냥 어떻게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몇 번 하면서 네. 이렇게 그런 조어까지 장한석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지금의 흐름이나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는 이 연대가 어려워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다시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계의 어떤 지금까지 막 그렇게 막 많이 난도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 없다.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든지 그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한 어떤 아무런 설명도 없다. 그런 그 뭔가 설명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것 아니냐. 뭔가 계기가 있어야 그 다음 변화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해석이 근데 이게 뭐 되는데. 전제 조건이나 아니면 이게 조건부로 뭐 그렇게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 사실은 저희는 개혁신당을 만들 때부터 저희는 젊은 세대의 정치 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항상 뭐 국민들이 익숙한 선택을 하면 익숙한 결과가 나올 테니 저희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겠다라는 네네. 게 저희의 목표였기 때문에 예. 저희는 저희 몫에 정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자,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 연대를 두고 국공합작 비유 드신 거 그건 무슨 뜻이었어요? 사실 국공합작이라는 것이 뭐 그때 뭐 개별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국 입장에서는 네. 내부에서 다투는 것보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외부의 적과의 싸우는 게. 모택동과 장제스가 이제 장개석이 그때 연대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당면한 지금 통일교 특검 같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국공합작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해운 전 의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발탁이 됐습니다. 아마 호된 어떤 청문회 과정은 거칠 것 같긴 한데 자. 뭐 그 배신자로 몰고 뭐 과거에 어땠니 경제 정책이 바뀌었니 이걸 일단 떠나서 국민의힘은 이해운을 배신자로 몰아세울 때가 아니라 떠난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선거를 많이 해본 사람들 그리고 선거 전략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은 결국에는 저희가 그 어릴 때 보면은 원래 월요일마다 애국조회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부령대에 올라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기준을 잡습니다. 네. 기준 한 다음에 좌우로 정렬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장에 학생들 정렬시키잖아요. 줄 세우죠. 예.
예, 그런데 기준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선생님이 기준을 엉뚱한 데 집어넣으면은 운동장 밖으로 애들이 밀려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이념적 지형이 어디에 정렬돼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해훈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또 개혁적인 면도 보이는 그런 정책 스탠스를 가져왔거든요. 그럼 거기가 딱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네. 나머지 지형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었고 그것에 그 이면의 수를 읽어야 되는데 지금 뭐 국민의힘은 10년 넘게 해온 게 배신자로밖에 없으니까 바로 반사적으로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감흥이 있습니까? 배신자론이 있어가지고. 생산적이지 못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진보는 열려가는데 보수는 닫혀간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하고도 통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그렇죠. 사실 그 굉장히 근본주의적 집단이 돼가고 있거든요. 계속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집권했을 때 보면은 계속 입 밖으로 자유를 얘기해요. 네. 예. 그 원래 정치인 중에 애국 많이 얘기하는 사람, 자유 얘기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실제 그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게 오히려 자기 결핍인 것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면 자유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장 검찰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움직임들 많이 보였던 사람인데 네. 계속 그렇게 광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의 자꾸 근본적인 단어, 근본주의적인 단어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네. 뭐 방성 그리고 뭐 이런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다른 복잡한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그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네. 네. 자, 국민의힘 얘기한 김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예. 국민의힘이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떤 터닝 포인트를 잘 못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예. 사람들이 분석하는 게 자기 대표 선출될 때 지지했던 강성 지지층의 그런 울타리 안에서 못 벗어나서 계속 그것마저 만약에 등을 돌리면 자기의 장악력이 과연 유지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한다는 표현도 하는데 자 네. 장동혁 대표가 연초 1, 2월 사이에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걸로 보는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뭐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네. 그다지 파격적이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원래 정당이라는 것이 선거를 한 4개월 정도 남기고서 선거 모드로 전환되는데 그러면 네. 2월 초거든요. 네네. 2월 초전에 아마 그런 분위기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은 정당에서 다른 대안으로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비대위. 예, 그렇기 때문에 정동혁 네. 대표도 그걸 알고 1월 중으로는 굉장히 뭔가 시도를 해볼 거로 보입니다. 성공적일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2월 초를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기한으로 보고 1월 중에는 이런저런 시도가 있을 것이다. 한번 지켜보자.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뭐 저는 뭐 그냥 관찰자적 입장이기 네. 때문에 뭐 네.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이럴 건 아니지만은 네. 시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시기상으로 1월 중에 네. 뭔가 하려고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어제와 오늘 이틀간 열린 쿠팡 청문회 잠깐 짚어봅니다. 네. 자, 하버드 출신답게 이준석 대표께서는 유창한 영어로 직접 쿠팡 측 그 미국인 대표 증인에게 질문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혼자만 알아듣는 청문회라는 우스갯소리도 이제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쿠팡 청문회는 국회 역사에 남을 수치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쿠팡 청문회라는 거는 어쨌든 글로벌 기업이라고 우리가 하는 특성상 네. 국회가 여기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뭐 영어 같은 거야 통역사가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예. 그들의 생각법,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저희가 임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외국의 청문회들을 보면은 우리 같이 20명 의원이 앉아가지고 7분씩 돌려가면 쓰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깊게 팔 때는 정말 깊게 파는 분위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 그런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과방위도 보면은 소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안에. 예.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소위원회가 있고 정보통신 방송을 담당하는 곳이 있고 뭐 이렇게 소위원회가 있으면 소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 진행하면은 훨씬 더 밀도 있는 그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식 그냥 국정감사하던 식의 윽박지름식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리고 상대로 나온 분들도 보면은 다 뭐 외국 변호사고 아니면 다 기술 담당 뭐 정부 관료됐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인데 네. 지식 면에서 밀리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지금까지와는 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자, 어저께 그 처음에 이 사람이 이 국회
출연했을 때는 약간 뭐 이게 약간 위축된 모습을 보였는데 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막 자기가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예. 책상도 이렇게 툭툭 치고 예. 이너프 이러더라고요. 아이 됐다고 예. 그만하자고 이런 얘기도 하더니 오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 그 청문위원이 대표도 한번 새벽 배송 뛰어봐라. 뭐냐면 예. 열악한 노동 환경 체험하고 그거 개선하는 거 몸으로 느껴라 이런 뜻이었잖아요. 예. 의원들도 같이 하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야 이게 어디까지 과연 우리가 조롱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거를 또 그렇다고 어떤 법적인 잣대를 넘어서 너무 분노로 대응하다가 되치기 당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정교하게 이걸 대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미국식 청문회나 이런 데서 아니면 미국 사람들 정치 문화에서 그 안에 관통하는 거는 예를 들어 유머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예전에 영화에서 뭐 아이언맨 이런 데서 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가 청문회 가가지고 할 말 다 하고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그냥 영화 속의 각색에 실제 청문회가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문화에 대해 가지고 네. 우리가 굉장히 대비를 잘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그 국회에서는 네. 뭐 당연히 소리 지르면 되는 줄 알고. 네. 근데 같이 이런 소리 지르더라고요 이번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변호사 조력을 받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던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 오늘 제가 이제 또 이석을 제가 하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쿠팡에서 내부 전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 면에서 뭔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짚어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누구는 그냥 소리만 지르고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런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쿠팡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예. 트럼프 일기 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한국 국회가 쿠팡 공격하는 건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을 향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와 이게 그냥 뭐 어떤 플랫폼 기업 책임 문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이게 무역 분쟁, 통상 문제로 비화시킬 거를 지금 위협하는 건가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다 그분도 이제 사실 SNS를 통해서 얘기하신 거기 때문에 네네. 제가 같이 이제 저도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한국어랑 영어로 이제 게시를 해가지고 네. 이거는 우리 국민 주권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러면은 쿠팡도 이걸 대중 안보의 일환으로 해서 한미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위기감 느끼고 대응해야 되는 것이지 미국이 한국을 질책할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제가 논리적인 반박을 이제 제가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외신에서도 인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영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냈고요. 앞으로도 사실 이런 그 미국 관계에서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요. 이제는 저희도 그 스타일과 그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씩 대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스타일과 문화를 알고 그 우리 한국식으로 하고 막 호통치고 이런 게 안 통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정교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이시고요. 자. 개혁신당 새해 전략 조금 이제 몇 가지 살펴볼게요. 내년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가 바로 지방선거입니다. 역시 공천이 가장 중요할 텐데 개혁신당의 지방선거 준비 작업 얼마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선거 전략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AI를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공천 시스템과 그리고 또 AI로 공천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접수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다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선거 홍보물도 그렇고 또 그리고 선거를 위한 공약도 저희가 전부 다 분석하는 것도 저희가 AI 기반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사실 이 AI 시스템의 그 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당이 이제 더 이상 자금력이나 아니면은 인력 부족 때문에 선거를 제대로 준비 못하는 상황이 없거든요. 이러면은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이 최전선에 서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보면 놀랄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구의원, 시의원 이건 나가려 그러면 몇 천만 원씩 든다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공천 심사료를 없앴습니다. 저희가. 아 그래요. 그리고 공천 심사료도 없애고 저희는 그 AI 기반으로 홍보물이나 이런 거 자동 생성하게 해가지고 99만 원이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패키지를. 그래요. 그래서 아마 선거 문화에 이제 돈 없고 백 없어도 정치할 수 있는 문화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최근에 마침 또 이제 강선우 의원 이렇게 또 뭐 자기 동네 시의원이랑 해서 뭐 1억을 주고 받았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돈 정치 문화는 확실하게 근전해내야 되는 것이고 개혁신당에서 그건 앞장서겠습니다. 예. 자, 이게 개혁신당 처음에 이제 그 창당하고 이렇게 막 선거하고 이럴 때 시스템 앞서간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확실히 AI 기반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까? 예,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그 지방선거라는 거는 수천 명의 후보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 맞춤형으로 이런 전략을 짜주고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개혁신당의 후보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효율적인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떤 당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정치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 자, 사실 또 우리가 궁금한 게 이준석 대표 출마 여부입니다. 경기지사 얘기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0%부터 100%까지로 하면 수치가 어디로 와 있습니까? 요즘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거의 신경도 못 쓰고 있을 만한 게요. 네. 지금 제 동탄 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그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동탄에 최근에 많이 생겨가지고요. 현안이 많아요. 예. 네, 뭐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공공주택을 이제 공급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는데 네. 동탄에 있는 그 상업용지, 동탄에 원래 핵심 기업들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 부지를 빼다가 네. 지금 LH가 주택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동탄 주민들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쟁하고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보면 뭐 동탄에 갑자기 핵심 교통망 중에 하나인 동탄 순환대로 쪽에 터널이 갑자기 보수공사들과 전면 통제되고 제가 도저히 지금 막 그런 다른 거에 신경 쓸 수가 없는 정도로 지금 동탄 현안이 나와가지고요. 네. 최근에는 전혀 그런 어떤 다른 정치적 상황을 고민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쨌든 선거에 다가가면 또 고민하시고 결정하시게 될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요. 자, 마지막 질문 주민들의 드릴게요. 의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들 주민들 또 국민들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지난 7월에 이준석 대표께서 대표 선출되시고 나서 첫 일성이 정당 정치 재설계였습니다. 자, 아까 뭐 이게 뭐 공천 과정이나 선거 과정의 어떤 혁신 요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정당 정치 재설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지난 몇 개월 어떻게 자평을 하시는지 또 개혁신당 신년에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저희는 이미 두 번의 전국 단위 선거, 총선과 대선을 저희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치러내는 성과를 내게 됐고요. 네. 저는 다가오는 지선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효율적인 선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당이 방만하고 비대하게 돌아가는 구조를 저희는 혁신했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는 앞으로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까지는 정치에서 소외돼 있던 분들,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도 그렇지만은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돈 걱정 없이 백 걱정 없이 정치하도록 하는 문화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혁신적인 정치 문화 만들어내겠다는 말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키워드로 본 지구촌입니다.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2025년 국제사회가 주목했던 외신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올 한 해 국제 뉴스에 가장 자주 등장한 인물 다름 아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역시 첫 번째 뉴스 돌아온 트럼프죠? 네.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난 한 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트럼프가 2025년 내내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1월 달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일기 때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정책을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일기 때 하지 못했던 것, 2기 때는 다 해버리겠다. 뭐 이런 마인드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기 때는 이제 사업가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기존 정치인들과 소위 말하는 이너서클의 눈치를 좀 봤습니다만 2기 정부에서는 이너서클 자체를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심었기 때문에 뭐 노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예스맨으로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한 것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아메리칸 퍼스트인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걸 알리면서 동맹과 다자주의를 존중했던 미국 정치는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사안이 우선순위가 미국 거래 외교 이렇게 바뀌게 된 건데요. 네. 지금까지 발생한 미국 적자가 마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전색을 대상으로 해서 트럼프 정부가 고율의 관세를 통보를 한 겁니다. 미국의 철저한 신뢰주의 기반에서 기존의 국제 질서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힘의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그리게 된 건데요. 그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가의 관계는 신뢰가 다 깨졌고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 등 이런 국제 규범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 부과했습니다. 네. 역시 그 배경엔 중국과 패권 전쟁이 있었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을 겨냥해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이 좀 파급 효과가 컸는데요. 네. 일단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무역 전쟁 넘어서서 기술과 자원, 패권 전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등 전략 기술에 대해서 대중국 봉쇄를 강화했고요. 네. 그러자 중국이 히토류, 핵심 광물로 이걸 무기하면서 맞서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다른 나라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이 구조적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효율보다는 안보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었고 자국 생산 그리고 동맹 중심의 공급망, 광물 확보를 위해서 경쟁에 나서게 됐고 세계화는 후퇴하면서 이제 블록화가 가속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10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 개결을 해서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위하면서 잠시 소강상에 접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일방주의가 관세에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 정치 사안까지 간섭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카리브해에서 미국이 마약 운반 선반을 단속한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외국 선박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거의 30차례 공격이 있었고요. 100명 가까이 사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해서 마두로 정권은 마약 조직 우두머리라고 말하면서 정권 퇴진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연 이게 마두로를 겨냥한 공격이 어디까지 갈지 이제 봐야겠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분열의 시험대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가자 지구 전쟁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22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네.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내년 2월이 되면은 만으로 4년 됩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은 2023년 10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결국 해를 넘기고 전쟁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방 내부의 분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의 상황을 좀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편들어주고 보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쪽에 양보를 압박하면서 과연 이게 중재자가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8월 달에 알래스카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뭔가 해법을 찾기보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국제사회 중심에 복귀시키는 그런 계기만 만들어주면서 푸틴만 좋은 일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유럽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미국과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으로 종전 구상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결국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과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시작한 침략 전쟁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응징해야 된다는 그런 프레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이게 그런 것보다는 실익을 따지는 그런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번 주에 마라위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네네. 평화 논의를 했는데요. 양쪽 모두가 뭐 90%, 95%까지 합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말하기를 굉장히 까다로운 쟁점이 몇 개 남아있고 이것 때문에 판이 엎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 돌파구 없이 결국은 협상이 끝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해서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은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좀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거 보면은 미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방안도 네.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나토군 주둔 이 얘기도 있는데 이건 러시아가 절대 반대이기 때문에 네.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유럽 쪽에서는 그러면 유럽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크라이나에 주둔시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돌파구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젤렌스키 대통령 말하라고 있는 것도 봤지만 네.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또 말하라고 들어가는 것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화면으로 봤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가자지구 전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중재자로 나서긴 했습니다. 근데 네.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 뭐 서방 국가들까지 반발을 했어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압박이나 인권 문제 제기를 최소화하고 이스라엘군의 군사적 작전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들은 이번에도 굉장히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란 핵시설까지 공격하면서 네. 분쟁을 중동 전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에는 전쟁의 억제자 역할을 했었는데요. 네. 트럼프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중재자로 자처하면서 이번에 1단계 휴전안은 성사를 시켰습니다만 2단계가 이스라엘 철군 그리고 팔레스타인 새 정부 수립, 하마스의 비무장화 이런 것들인데 2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1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마라위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만나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스라엘 측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편만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이란 핵시설 재건과 미사일 전력 재비축을 만약에 이란이 시도한다면은 군사적 행동도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란이 강력하게 맞대응할 경우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올해는 또 세계 각국에서 벌어졌던 MZ 세대들의 반정부 시위가 주목받았습니다. 네. 네팔이 시작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뭐 제가 이제 키워드는 더 이상 참지 않은 MZ 세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그래요. 부패와 불평등에 지친 청년들의 분노가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9월 달인데요. 네팔 정부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26개 소셜미디어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네. 정부 이유는 부정부패를 얼룩진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을 좀 눈 가리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사실 이게 발달이 된 것이 족벌주의, 그러니까 특권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 자제들이 소셜미디어에 자랑질을 한 겁니다. 고급 호텔 가서 굉장히 비싼 음식을 먹는다든지 고급 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시작이 그거였군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니까 불평등이 불거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소셜미디어 차단한 건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평등 문제가 부각되면서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겁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네, 근데 예. 사실 Z세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거든요. 네네. 일자리도 없고 그리고 급여가 낮기 때문에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저런 것들을 부중 자제들이 자랑을 한 거죠. 분노로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분노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경찰들이 시위대를 단속하면서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노한 시위대가 대통령 비롯해서 정부 시설, 경찰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네. 결국 군대가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지 않겠습니다 선언하고 물러났고요. 결국 총리, 내무장관들이 사퇴했고 대통령 탄핵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네. 대통령도 물러났습니다. 지금 이제 군부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요. MZ세대는 소위 말해서 20대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네. SNS를 아주 어릴 때부터 접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소통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MZ세대들이 이렇게 좀 보기 드물게 반정부 시위를 벌이게 된 건데요. 네. 사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됐고 실시간으로 알리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적으로 시위를 할 수가 있게 된 거고요. 네팔에 시위가 있었고 이게 점점 번지면서 이 네. 얘기들이 뭐 부정부패, 부의 축적 그리고 공금 오용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시위가 폭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팔에서 시작된 MZ 시위는 동남아 넘어서 남미, 아프리카, 심지어 이란까지 네. 확산됐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네. 일상으로 돌아온 AI를 네 번째 뉴스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인공지능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뭐 요즘 사실 그 이제 뭐 검색할 때 다들 AI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의 뭐 검색은 일반적으로 쓰는 상황이고 이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림, 사진, 영상, 뭐 광고 홍보물 이런 거 다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예.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완수하는 에이전트 AI까지 왔습니다. AI 산업은 우리 실생활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지금 거의 뗄 수 없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일자리로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다 최근에는 AI 거품론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대세가 되면서 엔비디아 필두로 해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네. 여러 가지 이제 막 이익을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주식들이 평균적으로 24%는 올랐고요. 특히 구글은 65%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대동 역할을 하고 있고 네. 테슬라도 최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관세 이후 뵙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지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하면서 시총 1위 자리 다시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AI는 세계사 새롭게 규정할 태세입니다. 이 밖에 외신들은 이른바 새롭게 알려진 뉴스 외에도 거의 주목했던 한 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장면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태남먼 막루에 바로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마오쩌둥, 홀쇼프 이후에 66년 만에 북중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면서 네. 반미 연대를 과시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외신 통해서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다카이 사네 총리가 탄생했습니다.만 그러나 보수 강경 모습을 내면서 중국과 맞자리에 빚어지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대신에 그 다음으로 미국 출신의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하면서 최초의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고요. 네. 그리고 또 중남미 지역은 좌파 연대가 물러서면서 우파 정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블루 타이드가 들어진 한 해가 됐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2025년) 마지막 날의 마지막 코너는 바로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명까지 알아보는 시간 배프의 범죄 도시입니다.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이 6시간도 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살짝 그러네요. 근데 뭐 기억해야 할 사건들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프로파일러님한테 사전에 이제 여쭤봤더니 대략 3가지 범주로 이제 구분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구조적이면서 대형화된 범죄, 뭐 캄보디아 네. 범죄 단지 사건을 크게 이제 한 축으로 놓고요. 거기에는 네. 조직 사기라든가 보이스피싱을 같이 넣어서 연결되는 것.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3가지 범 중에서 소분류가 또 지연된 정의, 강요된 정의, 위장된 정의. 네. 그러니까 정의에 대한 좀 더 일탈적인 상황. 그래서 그게 장기 미제 사건, 재심 사건, 그리고 사실은 해결되지 못했지만 그 어떤 조작에 의했던 사건, 뭐 이런 사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부류가 한 분 있고요. 그다음에 올 초에 많이 됐던 구조적 성착 혹은 착취 범죄. 예를 들면 스토킹이라든가 교제 폭력 살인 같은 크게 한 3가지 분류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야, 3가지 분류가 듣기만 해도 멋진데요. 그래서 이제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고른 첫 번째 사건 캄보디아 범죄 단지. 자,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막 국경을 넘어서 가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어떤 측면에 주목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네. 어떤 조직적인 사기인데 해결하지 못하는 게 왜 그럴까라는 거를 궁금해하다가 네. 결국은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캄보디아 내 그것도 KBS의 특종으로서 알게 되는 단지에 가서 확인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의 근원은 거기 있었고 거기에 상당수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범죄자로서 피해자로서 거기서 수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 그 수급의 결과가 보이스피싱이고 뭐 조직화된 사기고 거기에 뭐 마약도 연결되는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이른바 디아스포라 국경화 탈국경 국제화된 형태의 범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러니까 국내적인 대응만으로는 이게 안 된다. 국가 간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걸 여실히 입증한 사건이죠. 그래요. 우리가 보통 보이스피싱 하면
여기 이제 추적을 피하려고 중국에서 주로 한다 그랬는데 그 중국에서 밀려서 캄보디아 쪽으로 갔나 보죠? 중국 쪽에서 갔다가 필리핀으로 갔다가 예. 캄보디아로 간 거죠. 단속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단속을 하게 되니까 밀려가고 필리핀에서 또 단속하면서 두테르테가 단속하면서 다시 캄보디아로 가면서 거기가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 지대가 되면서 안정화된 캄보디아의 어떤 범죄 단지가 그것을 다 수용하는 권력자들하고의 유착이 가능한 유착도 가능하고 거기에 중국계의 어떤 거대한 어떤 음모 조직이 있는 천지라고 하는 그런 범죄자가 있었고 국제적으로 저기 그냥 수배자가 된 그런 형태가 우리가 사실은 국정원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 국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원흉이라는 것을 올해 그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계기가 된 게 한국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관련 범죄에 연루돼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 그 한가운데 이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있는 거고 그 고문 살해 사건 이후에 좀 그 실체가 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최근 성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에 파견된 한국의 경찰들이라든가 경찰이 파견돼 있으면은 그들이 어떻게든 뭐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경찰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추적하고 파악하니까 그 단지에 대한 정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 그러지만 성과가 꾸준히 나야 되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 전쟁 중이라서 조금 불안하지만은 성과는 계속 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실상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응책, 처방책도 나오잖아요. 일각에선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인 줄 알고 갔고 이제 가서 범죄인 걸 알고도 계속 거기에 이제 엮여 있었고 자 젊은이들이 위법 행위를 그것도 신체적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시도하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보통 이런 걸 젊은이들 표류라고나 드리프트라고 하는데. 드리프트 표류. 그러니까 이제 범죄적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약화돼 비대면 상태에서 그 중화 효과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일종의 비대면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겠지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자기 망상을 자기 최면. 그렇죠. 그 범죄 조직이 또 가스라이팅 시키는 이게 특히 젊은이들 특히 20대 젊은이들 많이 나타나. 너는 정보만 주고 결정은 저기서 한 거니까 이거 범죄 아니야. 범죄 아니야. 비범죄 효과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수뇌부들은 다 도망가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 기회의 부재라든가 우리 사회가 좀 양극화되면서 젊은이들한테 건전하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역시 연관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밑에 이제 뭐 하급책이라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만 잡히고 우두머리가 안 잡히니까 이게 뿌리 뽑히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올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건 유형 장기 미제 사건과 재심 꼽아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순천 막걸리 사건은 그건 수사기관에 진짜 이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형태의 이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적장애가 있는 그 사람들을 강압 수사를 통해서 범죄자를 만들고 그것이 결국은 지연돼서 지금에서야 재심돼서 이제 실제 범인을 잡으려고 해도 어려운 상태. 이게 소위 말하는 일종의 지연된 정의 혹은 강화된 정의의 문제인 거고 영월 그 농민의 사건 같은 경우는 용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3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수사라든가 초기 수사의 문제 이런 것들 우리 수사기관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거고 신정동 연쇄살인 같은 경우 범인을 잡았지만 범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소권 없음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지연된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범인이 사망했던가요? 특정됐지만은 그죠? 이미 숨졌죠. 2015년도에 죽었죠. 근데 그렇게라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 그렇지만은 너무 늦었다. 그럼 과정 속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걸 살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혀가 잘렸던 그 사건 그 재심이 있었던가요? 예. 최말자씨 사건 같은 경우 그것도 실제로는 수사기관 특히 이제 그 검찰 측이라든가 이런 또는 여러 가지 수사기관에서의 그건 뭐 과거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떤 성의지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에서의 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단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범이 밝혀지고 또 숱한 고통 겪은 다음에 진실이 규정되면 이 동안의 세월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줄이고 그걸 없애는 것이 우리 국가의 과제죠. 그래요.
자,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주목하신 2025년 사건 유형 세 번째 바로 교제 폭력 살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비틀린 시각 이런 것도 반영된 것 같은데 자, 이와 관련해서 좀 프로파일링 통한 유의미한 데이터 같은 거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유형은 한 해에 한 150명 정도. 네네. 근데 실제로 피해자는 그거의 5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자살이라든가 다른 사고를 포함하는 네네. 형태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건 착취범죄이면서 지배범죄이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강남역 그 의대생 살인 사건이 네. 대표적인 거고 네네.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제폭력 살인에서 수사기관의 무능이라든가 아니면 제도적인 허점을 통해서 네.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래서 그게 뭐 친고죄를 없애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은 제시하지만은 아직 수사사법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받는. 네. 그게 이제 한계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부터가 범죄인가 이거 가서 어느 사람까지 보호해 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불명확하다 그런 건가요?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계라든가 피해자 단체에서는 요구하지만 네. 현실적인 수사사법 단계는 또는 재판 단계에서는 거기에 못 미치는 이 빈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요. 자, 이런 부분은 프로파일러님 어때요? 몇몇 법원 판단 이렇게 보니까 이거 우리가 그 국민들 상식도 중요하잖아요. 국민 법 감정하고 좀 거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변호인들의 변론 실력 때문인지 아니면 교제 폭력 살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적 미비 때문인지 이런 판결이 나오는 배경이 뭘까요? 둘 다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해당돼요? 법관들의 인식 자체가 실제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제도적으로도 공탁이라든가 아니면 이 다양한 형태의 법 제도적인 걸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네. 실적 진실을 규명해낼 수 있는 사법 시스템 자체가 부족하다. 네. 어제 오늘 뭐 법관들 얘기 나오는 거는 1, 2심 형사 판사들이 부족한 거 아니냐. 증언해 달라. 네. 그럼 그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사법적인 과제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 그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사법부와 행정부의 충돌도 네네. 마찬가지인 부분이지만은 제도적으로도 뭔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실제로 법원에서 이런 걸 구제받기가 그렇게 마땅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보호돼야 하는 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커버하지 못하는 그 뭐라 그럴까 그런 부분 그 지점이 상당히 있다. 상당히 존재하죠. 네. 자, 주목할 만한 사건들 참 많았던 한 해 같아요. 이밖에 이제 우리 유명 연예인들 연루된 사건들이 세간의 관심 크게 끌었습니다. 특히 연말로 오면서 유독 많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올해 일어난 어떤 사건에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까? 뭐 이제 중간쯤에는 김수현 씨 사건이 기억나시겠지만 그 사건이 근데 사실 이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제 오늘 나온 뉴진스 관련된 부분이 나왔고요. 박송 씨의 어떤 친족 상도례 부분 사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박나래 씨 부분과 그 전에 바로 조진웅 씨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진행 중인 사건들이라서 딱히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체계화되지 못했다는 말씀 제가 몇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실이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한 번쯤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주먹구구식 운영이라는 게 특히 1인 기획사의 경우 나의 그냥 개인 어떤 소유물이냐 그렇죠. 아니면 기획사가 어떤 한 법인의 형태로 좀 그 법을 준수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미약한 건가요? 미약하고 1인 기획사라고 해서 그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해서 쓰다가 지금 세금 폭탄 맞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건 정당한 세금인데 본인들이 느끼기엔 세금 폭탄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건 분명히 법을 어긴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연예인들은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세금을 처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K컬처가 뭔가 인기는 얻었는데 제도적 어떤 심화 과정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2026년에 이제 수사기관이 이거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겠다 이런 주목할 만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형의 범죄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가장 우려하는 건 AI가 가짜 사건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할로니네이션이라고 해서 실제가 없는데 사건을 퍼뜨릴 수 있는.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요즘 이제 특히 마약 범죄가 더 폭증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주식 범죄도 더. 왜냐하면 시스템이 아직 미비한 상태에서 제도적 개혁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중간에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내년이 굉장히 위험한 단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제도가 바뀌는데 대응책은 없는. 그게 지금 좀 많이 조심해야 될 사건이다 싶습니다. 그래요. 저쪽은 앞서가는데 이쪽의 대응은 너무 느린.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얼굴 없는 천사가 26년째 기부를 이어갔다는 소식 오늘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은 참 각박하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여전히 온기가 있습니다. 올 한 해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정보,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